라이벌 간의 치열한 승부를 우리는 더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더비가 탄생합니다. FC 서울 과연 10년 만에 우승 가능할 것인가? 충분히 우승 경쟁을 저는 해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말해서 체급으로라도 찍어 눌러야 되거든요. 이건데 이 두 분이 같은 거 말씀하시면 예. 법칙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탐과 방패가 혹시나 대학음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지 않나. 기세가 또 바뀔 수 있다. 예. 예.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드코어 스포츠 토크 배틀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K리그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축구인 네 분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먼저 서영욱, 박문성 해설위원 그리고 김정용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더비를 찾아주신 반가운 얼굴입니다. 세리박 박찬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찬호 의원님에 대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더비 출연하셨을 때 네. 적중률이 무려 100%셨어요. 아, 그래요? 예. 우승할 가능성이 우승 못할 가능성보다 낮다 쪽에 거는 거죠. 투수함이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불쌍하니까 할 때가 됐다. 전부 다 맞추셨어요. 네. 예. 사실 막 던진 거라서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조차도 너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저랑 너무 정반대여가지고 네네. 좀 화날라 그러네요. 아니 저도 하다 보면 틀려요. 많이 틀립니다. 저는 그냥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형님이 시그니처죠. 예,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자, 2026 K리그1이 벌써 반환점에 돌았습니다. 일단 놀라운 거는 FC 서울이 순위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6 K리그1 후반기 전망. FC 서울 과연 10년 만에 우승 가능할 것인가? 박지영 있어요. 통과했습니다. 박지영. I'm begging you to put your loving hand out, baby. I'm begging you to put your loving hand out, darling. 팬, 구단, 선수들 많은 기대 속에 출발을 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정말 완연한 FC 서울의 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김기동 감독이 이끄는 FC 서울이 아주 파죽지세로 10년 만에 K리그1 챔피언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통산 6회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서울의 마지막 우승이요. 어느덧 두 자릿수를 채워서 10년 전 이야기가 됐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좀 기억에 남아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박주영 선수의 우승골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 시즌은 뭐 이슈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전북이 승점 9점 감점이 되면서 네, 서울이 우승을 했던 시즌이죠. 큰 사고가 네. 있었던. 예. 그러니까 사실 박주영 선수의 이름이 떠오른다는 건 참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주맨. 예. 오랜만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서울이라고 하는 팀은 뭐 연고지의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10년 동안 우승이 없었어? 이게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오랜 시간이 우승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이제 긴 시간을 잡고 보면 2010년, 12년 우승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이 2009년부터 왕조를 굉장히 길게 이어갔는데 유일한 대항마로 계속 도전한 팀이 서울이었다. K리그에 절대 강자가 있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이제 놔두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리그를 재밌게 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팀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헤맸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강등권까지도 내려가 봤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상위권에 올라 있고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에 아마 많은 서울 팬들이 되게 감격해 있을 것 같아요. 예. 강산이 바뀌고 지금 뭐 우승 10년 주기설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그렇게 이토록 서울을 좀 헤매게 만들었을까요? 감독이
좀 많이 교체됐죠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기억나는 인물들도 워낙 많은데 돌고 돌아서 포항에 김기동 감독을 데려왔는데 사실 김기동 감독도 올 시즌 전까지는 야 이거 김기동 감독도 못 살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좀 들렸었거든요. 지금 이번 시즌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일단 감독들의 변화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 자, 이번 시즌 과연 FC 서울이 10년 만에 우승을 할 수 있을지 팀부터 한번 나눠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FC 서울의 10년 만에 우승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가능. 가능하다. 완전 가능. 가능. 네, 결과는 FC 서울이 우승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근데 이 두 분이 같은 거 말씀하시면 예. 어떻게 법칙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탐과 방패가 지금 세계관의 충돌. 예. 시공간의 균열. 예. 둘 중에 하나는 틀리겠죠. 근데 사실 이게 그게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게 아닐까? 그게 틀리는 건가? 네. 자, 그렇다면 현재 K리그1 판도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서울이 아주 압도적으로 선두를 나서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뭐 전북, 강원, 울산, 포항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진흙탕 싸움입니다. 광주가 최하위에 내려가 있고요. 선두 자리는 사실상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FC 서울의 독주가 아주 매서운 상황인데 지난해들 팬들이 좀 소가리도 많이 하고 야유가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환호성으로 다 뒤바뀌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난 시즌에 서울 경기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난히 자주 반복되는 5글자가 있었습니다. 예. 감독에 대한 굉장한 그 팬들의 디스가 정말 좀 심했고요. 근데 그거를 버텨낸 김기동 감독의 어떤 멘탈이 정말 놀라울 정도였는데 지난 2년 동안 능축됐던 어떤 FC 서울에서의 경기 운용 패턴, 방법 이런 게 확실히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 시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으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축을 했고요. 그게 순위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K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한 선수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 측면, 수비수까지 굉장히 고르게 골을 넣어주고 있어요. 클리말라가 7골인데 뭐 미드필더라든지 혹은 수비 쪽에서도 계속 골을 넣으면서 이 서울을 만나서는 야, 누구 한 명 막는다고 되지 않을 정도로 올 시즌 서울의 상승세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김기동 감독의 축구가 완성도를 더한 결과다. 그러면은 서울의 독주도 무서운데 이제 매섭게 따라오는 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돌풍이 매섭거든요. 지금 뭐 시즌 초에 5경기 무승으로 사실 좀 쉽지 않은데 하는 의심스러운 분위기였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상위권으로 쫙 올라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 역시나 이쪽도 정경호 감독의 강한 전방 압박 전술 되게 좀 매섭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리그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운영의 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선수들의 로테이션을 돌리는 부분이라든지 근데 뛸 때 안 뛸 때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선수들한테 잘 좀 지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강원하고 경기한 팀들이 경기 끝나고 상대팀 선수나 감독들이 정경호 감독한테 와서 농반 진반으로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뛰게 만들었냐 이런 덕담을 한다고 할 정도로 다른 어떤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많이 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점이 19라운드까지 기준으로 11실점으로 최저 실점을 하고 있고요. 뭐 또 이 전방 압박으로 완전 뭐 몇몇 팀들 아예 무너뜨려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인천이랑 할 때도 그랬고요. 뭐 압박이라는 거를 일단 하기 시작하면 누구 한 명이 시작하면 전원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하거나 안 하거나밖에 없지 반만 하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세계 축구 트렌드랑도 상당히 맞는 그런 축구고 시즌 초반에는 사실 5경기 동안 이 팀이 이거 경기력만 좋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김대현 선수가 7라운드에 조금 늦게 혈이 뚫렸는데 김대현 선수가 그 뒤에 강원 구단 역사상 최다 공격 포인트, 강원 구단 역사상 최다 골 이런 구단 내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의 레전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 옆에 한두 명 정도만 더 마무리를 잘 해주면 조금 더 상승세를 강하게 타서 혹시나 대항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가장 그래도 기대를 하게 만드는 팀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기혁 선수도 얘기 좀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번에 아시안 게임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기혁 선수는 벤투 감독이 처음에 어찌 보면 대중적으로 발탁을 좀 했고 픽으로 그다음에 등장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월드컵 앞두고 했고 월드컵에서도 자기 역할은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적설 포함을 해서 아시안 게임에 또 발탁까지 되는. 만약에 이기혁 선수가 잔류하느냐 떠나느냐에 따라서 이 선두권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키가 되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예. 네. 이기혁 선수는 만약에 팀을 나가게 되면 아마 타격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수비수는 약간 하이브리드 돼서 사이드백 형태도 뛰고 있고 그다음에 센터백 형태도 뛰고 있고 그런 거를 하면서 킥이 좋은 스타일의 선수는 최근에 어쨌든 각광받는 스타일의 귀하죠. 수비수이기도 하고
그런 리그 차원에서 사실 이기혁 선수 같은 스타일을 가진 선수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선수는. 근데 결국에는 이 선수가 그러면 빠지게 됐을 때는 강원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할 때 조금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긴 해요, 나중에. 조금 조용해진 팀이 한 곳이 좀 눈에 띄는 게 대전이 창단 첫 준우승을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에 이번에 뭐 거의 우승 후보까지도 점치는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현실은 좀 하위권 9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전의 부진은 어디서부터 삐걱거리게 된 거죠? 요거 왜 그 안 읽어주시죠? 당시 대전의 우승을 강력히 주장하신 두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거 대본 왜 안 읽어주시죠? 네. 예, 저희도 대전은 우승 가능성이 있는 막강한 팀이다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왜 줘봐요? 누구예요, 근데 그게? 여기 진짜예요 알걸? 이거? 형욱 정용 돼 있는 거 이거 맞아요? 본인이에요 이거? 아, 그래요? 아. 아니 근데 오히려 무슨 얘기 안 하는데? 괜히 찔려가지고 본인이 계속. 그래서 저도 나 아니었어? 틀린 사람은 나겠거니. 여기를 나 그래도 틀리면 나랑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동안 변명을 했지? 그래가지고 저도 좀 어떤 변수가 있었던 겁니까? 대전이 지금 홈에서만 10경기 무승일걸요? 그리고 20라운드까지. 네, 이번 라운드에 또 패배를 했고 김천 가가지고 이게 지금 흐름이 너무 지금 꺾였기 때문에 대전이 쓴 비용이나 이 팀이 갖고 있는 선수들의 어떤 레벨을 생각했을 때는 이건 정말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지 않나. 이번 시즌은 충분히 우승 경쟁을 저는 해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순위가 밑으로 깔려 있는 거는 이건 아마 대전 팬들을 포함을 해서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저는 결국은 대처 능력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황선홍 감독이 예.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하고 아침도 나가고 이런 실력을 좀 보면서 또 특히 모든 사람들이 다 우승이라고 했고 우승 후보라고 했고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의 대전 축구에 대한 준비를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견제 대상이 되고. 네. 근데 사실 이런 팀들은 그런 숙명이 있잖아요. 우승 후보들은 집중적으로 저침을 잡겠다. 네. 지금 K리그 2에서 뭐 부산이나 수원 삼성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계속 도전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역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서 뚫어낼 수 있지? 황선홍 감독이 뭔가 상대들이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그에 대한 또 다른 수를 펼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해 보인다. 네. 그런데다가 또 이 스쿼드를 그 주력 멤버들을 일정하게 쭉 가져가는 경향성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읽히는 것 플러스 시즌이 가고 여름철이 오고 그러니까 더 꺾이는 거예요.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대전 정도의 스쿼드를 갖추고 있는 팀이면 소위 말해서 뭐 체급으로라도 찍어 눌러야 되거든요. 네, 힘찍루. 이 팀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이 팀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가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방향성을 그냥 상실했어요, 팀 자체가. 예. 이 팀이 훨씬 더 선수단 총 연봉이 적고 스타가 없을 때 에이스가 마사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사 선수가 실제 경기할 때 만약에 투입된 경기를 보면 거의 에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고연봉 선수와 전적이 좋은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팀 스타일이나 팀의 그 어떤 기본적인 경기의 질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 근데 또 이제 우승 후보로까지 보셨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축구 클럽에서 프런트를 하고 있겠죠. 네. 그러면 우승을 점쳤던 분들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경우에는 뭐 감독 교체 이런 말을 보통은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쉬운 답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이 팀의 상황은 솔직히 말하면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고 장기적인 대책이 뭔지 그림을 짜는 단계부터 프런트들이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 판도가 어떻게 흐를지를 좀 점쳐보면서 좀 더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만장일치로 지금 뭐 FC 서울의 1위 자리, 서울의 우승 경쟁력을 좀 더 파고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모든 포지션에서 밸런스가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 모를 대비를 잘한 게 의외로 성과가 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올 시즌 앞두고 야잔이 재계약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팀을 떠난다는 루머가 파다할 때여서 그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로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야잔도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 두 선수가 팀 수비를 굉장히 잘 책임져주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에 김주성 선수 나간 뒤로 수비 쪽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그 부분을 잘 이 두 선수가 채워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베치 선수가 근 한 5, 6년 정도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무런 K리그 적응기도 필요 없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FC 서울이 초반에 흔들림 없이 빠르게 선두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베치 선수도 언급했지만 앞서 얘기하는 손정범 선수 지금 별명이 상한 벨링엄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18세 나이부터 해서 팀 K리그 0플레이어까지 발탁이 됐는데 어느 정도의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굉장히 뛰어난 공격 재능을 겸비했는데 중원 장악도 그 본분도 놓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이제 벨링엄 선수랑 비교가 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판단력이 좋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 가서 어떤 위치에서 팀에 기여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하고 플레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이라이트 필름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거든요. 유럽 진출 얘기가 뭐 지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 주전 자리를 차지하자마자 바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애진작에. 네, 예. 아, 이 선수는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한 경기만 봐도 들 정도로 뛰어난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떤 팀이 서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서울이 끝까지 추적해서 우승 경쟁에 펼칠 추격자 팀들을 좀 더 샅샅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전에 미리 의견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무의미할 정도로 찬호 의원님께서 서울에 대적할 팀은 그냥 없다. 없다. 왜냐면 저 서울 편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미 승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어차피 우승은 서울이다. 지금 상황 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밑에 있는 승점 비슷한 세 팀, 강원, 전북, 울산 정도가 될 텐데 이 팀들과 승점 차이가 이미 너무 많이 났고, 그러니까 서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의 유사한 문제들을 이 팀들 똑같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플릿이 되고 나서 파이널 A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바뀔 만한 승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근데 없다고 해도 되는 줄 알았으면 저도 없다고 할 만한 시즌이긴 합니다. 굳이 뽑아가지고 이유를 막 갖다 붙이는데 그러면은 자 일단 서울의 기자님, 김정용 기자님은 강원에 꼽았어요. 이거는 마지못해 뽑은 느낌인 겁니까? 마지못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굳이 꼽자면 강원이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강원의 했었는데요. 어떤 점이 좀 그럼 위협적인가요? 일단 전술적으로 이 팀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트렌디한 경기 운영이라든지 많이 뛰고 지치지 않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는데, 뭐 정경호 감독은 연령대가 어려서 그렇다라고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 스위치를 적당하게 잘 켜주는 감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할 때 그렇게 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경기 운용이 시즌 동안 이 팀의 성적을 좀 더 균질하게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원이 서울을 괴롭힐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강원의 하나 고민은 결국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플레이오프부터 참가해야 되는 그게 좀 변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스쿼드가 좀 얇을 수밖에 없는데 시즌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게 좀 부담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기혁 선수의 이적도 어떻게 될지 살짝 또 봐야 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문이 닫힐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스쿼드가 얇은 팀들은 후반기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자, 그리고 서울을 위협할 추격자로 박문성 위원님과 김종윤 기자님 또 꼽으셨네. 전북을 같이 꼽아주셨는데 지난 시즌 더블을 달성한 전북입니다. 현재 상위권에 있기는 한데 과연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이 욕망을 성취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전북의 기세는 좀 어때 보이나요? 강점과 약간 약점이 좀 분명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강점은 선수 구성들이 너무 좋다는 게 하나 있는데, 또 우승 멤버고 지난 시즌. 근데 감독이 새로 왔다는 거고 그 감독이 빅클럽 경험이 적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팀을 이끌고 좀 있으면 아침 엘리트를 나가야 돼요. 이게 아침 엘리트를 병행을 하는 게 해본 감독들은 그래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해봐서 어떻게라도 하는데 안 해본 감독들은 이걸 짜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보면 뭐 그냥 이원화 하고 뭐 왔다 갔다 비행기 몇 번 타고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헤매고 이전 최강 감독들에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 몇 번 해보니까 이제 감이 오더라 이랬는데, 아마 정종윤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병행을 하는 그런 위기 순간에 빅클럽 초보 입장에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멤버는 워낙 좋아도. 그런데다가 아시안 게임에 또 강상현 나갑니다. 또 최우진 나가요. 유출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북에게는 약간 단점으로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동윤 감독이 지금 경기력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비판도 팬들한테 많이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동윤 감독한테는 김예건 선수의 활약이 좀 더 자신의 축구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지금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선수 기용에 대해서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예건 선수의 퍼포먼스가 올 시즌 전북의 어떤 분위기, 성적에 굉장히 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지금 김예건 선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뭐 지금 7월에 녹화 중인데
7월에 가장 핫한 스타가 아닌가 싶어요. 데뷔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데뷔골도 넣고요. 김혜권 선수는 일단 더 어린 나이, 완전 유소년 때부터 방송도 타고 해서 사실 전국구로 기대를 많이 받는 유망주였는데 일찍이. 굉장히 멋진 스타트를 끊어줬고요. 김혜권 선수가 잘 해주면서 전북이 연쇄적으로 효과를 본 게 보통은 선발 윙어들이 따로 있고 이승우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서 이제 경기를 바꿔준다 이런 거였는데 조커 역할을 김예건이 대신 해주니까 이번 시즌 전북의 약간 약점이었던 측면 공격을 이승우 선수가 플레잉 타임을 늘리면서 선발로 때로는 해주고 김예건 선수가 조커 역할을 대신 해주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전북의 약점을 좀 메워준 효과가 있어서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전북하면 선수 좋다 해주셨는데 그 외 여름 이적 시장을 한번 평가해보자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기티스 선수가 왔는데요. 기티스 선수가 상당히 첫 단추를 잘 깼습니다. 원래 제주에서 다른 건 다 좋은데 득점을 못한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전북은 오자마자 되게 이른 시점에 데뷔골을 넣어주면서 이 선수의 약점이었던 득점력, 전북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일단 걸게 해주고 있고요.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까지는 발표가 안 났지만 추가적인 공격 보강도 있을 거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괜찮은 여름 이적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상위권 경쟁. 잠깐만요. 김정용 기자님은 다 고르셨네요. 울산도 꼽아주셨어요. 제가 뭐 이제 하나만 해라. 리버스 박찬호인 건데 하나만 해라. 근데 지금 뭐 안 꼽은 분도 계시고 다 꼽은 분도 계시고. 그냥 대충 서울 밑에 있는 팀 주르륵 넣은 솔직히 그게 맞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제출한 뒤에 수염차가 더 벌어졌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빼고 싶습니까?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울산은 저만 얘기했으니까 울산 얘기를 해보면 울산이 승점은 비슷하더라도 강원 전북에 비해서 확 치고 올라가서 선두를 추격할 확률이 제일 낮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월드컵 휴식기 직전부터 월드컵 휴식기 직후 그러니까 최근 전적이 가장 안 좋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토마스라는 상당히 굵직한 영입을 해서 토마스 선수가 영입 직후에 짧은 부상을 털고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전력의 플러스 요인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동경 선수 이적 가능성이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럴 수 진출설이 그럴 수 있어가지고.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경 선수가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이게 타격이 울산 입장에서 상당히 큰 거고요. 김현석 감독이 사실 이제 K리그에서는 2에서 이제 경험을 쌓다가 올라오신 거고 팀의 레전드긴 하지만은 저는 지난 시즌에 그 매우 힘들었던 팀 분위기를 추스른 것까지가 올 시즌이지 울산이 이번 시즌 김현석 감독 체제에서 바로 우승에 도전한다? 저는 그건 너무 좀 성급한 것 같아요. 뭐 중위권은 사실 매 라운드마다 지금 순위가 계속 바뀔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좀 배치가 돼 있는데요. 파이널 A에 승선을 해야 이제 다음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향한 경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위 스플릿을 들어가는 게 중요할 텐데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크호스 팀들을 조금 꼽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일관적인 경기를 보이는 팀은 인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정원 감독이 팀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상위권 팀과 경기를 하더라도 자신들만의 스타일이 있고 그 스타일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순위 경쟁을 할 때도 굉장히 좀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천을 꼽았습니다. 저도 제주 인천 정도가 경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주가 수비가 상당히 좀 그래도 안정적인 팀이라서 승점 3점을 꼬박꼬박 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덜 잃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서 후반 변수에서. 네, 그래도 중위권 경쟁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좀 보는 거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윤정환 감독이 리그 운영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또 무고사 선수가 지금 연세가 꽤 되는데도 정말 볼을 잘 넣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마다 볼을 잘 넣어줘. 근데 이런 선수의 존재는 특히 이런 중위권 팀에게는 굉장히 담비 같거든요. 제주가 제일 전력 변화가 크고 변수가 많다. 왜냐하면 권창훈, 남태희가 나갔어요. 이건 네임밸류로만 보면 제주 전체에서 1, 2위가 통째로 빠진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티스 선수도 전북으로 갔는데 이 셋이 다 나간 자리를 이제 외국인 선수들로 메우게 되는데 이 선수들이 나간 선수보다 더 잘해주느냐 아니면은 적응이 오래 걸리느냐 여기서 제주는 등락이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안양이라고 생각해요. 안양이요? 완전 리버스인데 지금. 네, 그러니까 안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자꾸 나가도 외국인 선수들 참 잘 데려와요. 유병훈 감독이 팀을 되게 매력적으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축구들. 그래서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선수 구성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현재 밑에 팀에서 하기 때문에 위협한다면 뭐 안양 정도가 올라와서 하나 정도를 밀어낼 수 있는 팀이 아닐까? 또 하나의 리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류 경쟁.
또 매년마다 오는 주요 관전 포인트인데요. 자, 매 시즌 강등과 잔류의 갈림길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데 올 시즌은 뭐 좀 상대적으로 강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요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후한 편이다 이런 얘기를 초반부터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세 팀이 강등될 수 있는 그런 구도였었는데 이렇게 잔인한 리그가 네. 없습니다, 사실. 네, 팀이 사실 12개밖에 없는데 세 팀 떨어진 건 사실 네. 굉장히 빡빡한 거거든요. 근데 다음 시즌부터 K리그1 클럽 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개 팀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서 강등되는 팀의 숫자가 줄어든 거죠. 근데 게다가 플러스 김천 상무가 영보지 계약이 끝남을 인해서 자동 강등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천 상무를 제외하면 나머지 한 팀만이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데 김천 상무가 강등은 그냥 그것만큼 많은 거고 최하위가 아니면 현재 광주 상황이 되겠죠. 광주는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돼서 나머지 팀들이 좀 여유가 있긴 해요. 근데 아까 저희가 대전 얘기도 했지만 대전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속도를 좀 멈출 필요는 있어요. 대전 입장에서. 아차하면은. 네네네. 그래도 밑에까지 떨어지고 그렇죠. 광주까지는 지금 아직 갭이 좀 예. 10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 많거든요. 이것도. 어느새 10점밖에 안 나요? 네. 많이 떨어져. 10점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러면 진짜 모르겠네. 한 19점, 뭐 20점 여기 있는 팀들이 좀 긴장하긴 해야 돼요. 지금. 예, 지금 현재 최하위는 광주입니다. 만약 광주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이제 최하위 순위로 승강 플레이오프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정효 감독 떠나고 그 빈자리가 여실히 느껴지고 있는 광주. 이정효 감독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나갈 수 있을까요? 엄밀히 하면 광주 지금 시즌 시작했어요. 외부에서 영입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이 팀이. 등록이 안 됐죠, 예, 등록이. 징계 때문에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시즌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정규 감독이 전반기는 진짜 많이 힘들었었는데 후반기 시작하면서 몇 경기 보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거든요, 팀이. 근데 K리그는 만약에 승점이 같으면 골독시를 보지 않고 다득점을 보기 때문에 전반기 내내 이정규 감독이 밀어붙인 이정효 시절의 축구를 이어받겠다. 공격적인 축구를 계속 밀어붙여왔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들어온 거라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몇 경기 동안은 확실히 전반기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긴 해요. 이제 이게 이길 정도의 골이 나느냐 여기에서 강등권의 유일한 변수 광주가 상승세를 타냐 마냐가 갈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주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쵸. 사실 아이데일, 바루아, 사이토스키, 반후루스텐, 주앙 페드로 이름만 보면 거의 월드컵 우승팀에 막 주앙 페드로 막 이름들이 되게 멋있어. 그래서 진짜 멋있어. 막 우와 뭐 이런 이름들이에요. 예. 딱 보시면. 근데 이제 그렇게 외국인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했는데 몰라요. 사실 이 선수들이 얼마큼 잘할지 몰라요. 시즌 도중에 왔어요. 해봐야 알죠. 저는 근데 그래도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예. 그러니까 승강 플레이오프를 두고 지금 광주만의 리그가 또 따로 치러지는 느낌인데 그럼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광주가 승강 플레이오프 간다 안 간다로 한번 또 팀을 나눠보면 어떨까 좀 궁금한데요. 이게 꼴찌를 하느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서영욱 해설위원부터 승강표 간다. 간다고 봐야죠. 간다고. 김정민. 안 간다. 오. 저도 안 간다. 그럼 좀 바꿔도. 근데 지금 시즌이 딱 절반 지나고 절반이 남아서 그런 점에서는 시즌을 새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광주는 대전과 부천하고 3경기 차 네, 맞아요. 물려 있으면 예. 그거를 아예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찍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거 우승 경쟁이랑 저는 비슷하게 봐요. 결국에는 이게 위에 있는 팀들이 못함과 동시에 밑에 있는 팀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의 점수 차이가 바뀌려면. 근데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저는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그러면 K리그2에서 누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또 플레이오프가 관전 포인트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럼 3위권, 4위권 이제 그 아래쪽 팀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대구, 수원 FC, 네. 서울 이랜드도 이랜드. 괜찮고. 포랜드까지 화성. 그 팀들이 이제 만만치 화성도 않긴 이제 6위 자리, 6위보다 위에 올라가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도 경우 수가 많네요. K리그 밑에는, 2는 사실 저희한테 딱 만약 한두 팀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몰라요 저희. 여기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여기 어려운데 그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기세는 대구보다는 수원 FC가 약간 좀 나아 보이긴 해요. 여기 이정효 더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효 더비. 그거는 그런데. 이제 수원 삼성 팬들이 굉장히 바라지 않는 얘기를 승강 플레이오프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수원 삼성 입장에서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거. 오늘 이렇게 해서 K리그1 선두 FC 서울이 1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 수 있을지 후반기 전망과 함께 다뤄봤는데요. 끝으로 최종 의견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의견 바꾸실 분 안 계시죠?
네. 예, 너무 확고하게 모처럼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 좋습니다. FC 서울이 정말 여러분들의 관점처럼 10년 만에 우승컵에 들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여름 이적 시장이 좀 조용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K리그1 여름 이적 시장이 많이 남았어요? 8월 19일까지입니다. 네. 예, 뭐 거의 뭐 보름 넘게 남았고요. 각 팀들이 전력을 보강해서 남은 후반기 워낙 변수 많지 않겠습니까? 또 끝까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서 뜨거운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